네, 안녕하세요. 프리마켓 뉴욕 2부인데 저희 샷이 매우 익숙하시죠? 가족입니다. 네, 저희 요 4명은 이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제1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1의 직장? 메리츠증권 한태영 과장입니다. 잠깐만, 제1의 직장은 메리츠 아니에요? 지금 거의 한경에 더 자주 오는 기분이에요. 아, 그래서 제1의 직장이 바뀌었다. PD님 혹시 진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스포 띄워주세요. 네, PD님 월급 올려달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민캐 김민캐 스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 2부 시작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뭐 주요 종목들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현재 상황 프리마켓 1시간 동안의 움직임인데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그래도 마이크론과 같은,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어제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장이 열려봐야 또 오늘도 알 것 같다. 그리고는 최근에 미장에서 장만 열리면 계속 장 초반에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었는데, 그게 어제자 기준으로는 계속 음봉으로 마감하던 S&P 500, 음봉으로 마감하던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양봉을 그려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도 양봉을 그려낼 수 있을지, 말 그대로 어제까지는 장 열리기 전까지는 오늘도 가는 건가요? 그러다가 훅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런 약간 걱정 어린 시선으로 시장을 봤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그냥 좋게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리고 3번 카메라 메인으로 좀 원샷으로 잡아주세요. 지금 오늘 저희 주인공께서 아주 그냥 표정이 왜 안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아주 그냥 이빨이 아주 그냥 저 잇몸이 만개하고 있는데, 저희 대본 회의 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해제데이다. 해제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 우리 주인공이었던 샌디스크도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리고는 관련된 많은 메모리 혹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해제에 대한 AS가 있을 것이다.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제는 나중에 하고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지금 좀 많이 몰리는 시장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해제를 많이 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제 구독자, 본인 구독자분들이세요? 그 약간 센하 이런 거 한번 좀 부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분명히 있고, 이게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많이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서 조금은 이제 머리를 차갑게 바라보아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장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포지션을 가져갈 생각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봐야 될 게 오히려 이제 빅테크들을 조금 주목해야 될 시장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수가 아까 말씀하신 마이너스로 빠진 부분이 사실 빅테크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엔비디아 쪽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증시가 뭐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특정 종목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합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도 있다. 그래서 이번 2026년을 시작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은 좀 특정 종목 및 섹터에 대한 편향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수 ETF 이런 것들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기보다는 특정 섹터에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머리를 차갑게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이따 액침냉각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꼽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을 종합해 보면은 올해 증시가 약간 지수단에서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딘가에서 계속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유입되는 방향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조금 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프닝에서 조금 늦게 들어도 되는 거죠. 저희 오픈뉴스 요새 9시 반에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없어졌대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원래 돈이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국채를 사면서, 그러니까 미국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면서 이 시장 유동성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 뭐 IRA 법안이라던가 특정 섹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주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채 매입 중단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스텝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금리 인하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디에서 좀 약간 돈이 풀릴지가 조금 고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여줬잖아요. 트럼프가 약간 까불지 마, 약간 이러면서 심지어 파포 이러면서 까불지 마까지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강할 게 분명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지속 횡보하기보다는 사실 뭐 10% 20%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종목 이야기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구윤호 캐스터가 앞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스트레티지가 MSCI 지수 퇴출 위기를 면했습니다.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모방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호재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거 말 잘하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네.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오는 뉴스상으로 현재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의 상위에 지금 비트마인도 들어가 있고요, 스트레티지도 들어가 있고요, 아이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현재 말 잘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정답이 되셨겠죠? 이제 아주 대답이 방송인 되셨겠죠? 다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우문현답으로 끝내는 걸로. 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럼 오프닝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오프닝 네. 뉴스, 오늘은 오프닝 뉴스를 오프닝 시간에 하네요. 좋습니다. 네. 사실 연말 분위기와 좀 다르게 1월의 분위기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나오는 고용 지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니 그래도 체크가 필요하겠죠.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이게 좀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노동시장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심하겠다 얘기를 더하면서 금요일 나오는 12월 고용보고서가 그 힌트를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태영 과장님께서 월요일에 나오셨을 때 강세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M7 종목 관련해서 약간 이제는 뭔가 섹터 흐름이 바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대로 뭐 흐름을 바뀌는 건 그렇다 치고 M7 종목의 약간의 피로도가 누적됐다라는 말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M7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들어가 있는 게 7종목이잖아요. 근데 7종목이 다 같이 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없는데 그럼 누가 잘 가고 누가 못 갈 거냐?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게 지금 테슬라인데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지금 약간 경쟁사에 대한 악재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M7 같은 M7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비중을 분명히 조절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1월에 강세장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제가 사실 강세장 시장은 작년 4월부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9월부터 메모리 쇼티지에 의한 강세장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었는데 네. 1월부터 이제 다시 한번 뭔가 테마가 불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강세장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이번에 우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주랑 그리고 또 저희가 월요일에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날 잠을 거의 안 잤거든요. 아침에 CES 보려고. 네. 그래서 CES를 보면서 딱 느낀 감정인데 아 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얘네가 로봇도 한다고 말하지 네. 자율주행도 한다고 말하지 우주로도 간다고 얘기를 하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가장 재미있게 봐야 되는 거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고가 덜 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할 때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또다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산 기능도 당연히 많이 사용하는 거 맞고 엔비디아의 GPU가 굉장히 중요한 게 분명히 맞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메모리 반도체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투자를 할 때 엄청 중요한 게 구조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 주에 강세장이 시작일 거라고 얘기한 게 CES에서 나온 그 단어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오늘 현대차만 해도 거의 14% 올랐잖아요. 네. 그 현대차 14% 오르고 현대오토웨버 거의 상을 갔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 그 제네시스 같은 거 제네시스처럼 이제 현대차 계열을 운전하면 이제 그 차 내비게이션에 현대오토웨버의 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은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티맵이지만 현대오토웨버도 충분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동시에 엮였을 때 한국에서 로봇까지 잘하는 회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상 현대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옆에서 갸웃갸웃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시장의 영향들이 지금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강세장이 나올 만한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현대차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 들어보겠습니다. 갸웃갸웃하는 게 정의선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셨어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포리투다시라고 하는 내부 인사 이동 이슈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율주행을 올해가 아닌 내년도 말에 할 것 같다. 우리가 늦은 걸 인정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엔비디아는 당장 내년부터 벤츠와 그리고 지금 제규어 랜드로버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 렌즈로버 다들 아실 겁니다. 큰 차. 거기도 이제 엔비디아의 운전마요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렇죠. 운전마요. 운전하는 운전마요. 마요네즈니까 운전마요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알파마요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뭐 한 3, 4년, 4, 5년 걸리겠지만 성공했으면 좋겠다. 같이 경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중인데 이게 현대차는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뭔가 보여준 게 없다 보니 보스턴 다이나믹스만으로 이렇게 그 어찌 보면은 뭐 기대감을 받는 것 그리고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어찌 보면은 미국의 그 빅테크들이라고 있는 혹은 유니트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중국의 로봇 기업이 있는데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저희가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자리긴 하지만 이게 약간 걱정되니까 뭐 이왕 말씀해 주신 김에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사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내년 말이 저는 굉장히 똑똑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똑똑한 행동인 이유가 페이지 1, 2, 3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내용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현대차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도 다 허용받은 기술이다. 법까지 전부 다 통과한 기술이다. 근데 그게 올해 중에 법까지 통과가 다 될까? 그러면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테슬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을 때 테슬라가 전부 다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이제 법적 제도까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올해 중에 과연 마련이 될까 하면 안 될 거예요. 뭐 정말 된다 해서 올해 중에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한다고 해서 그러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등 기업이 다 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조금 늦어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테슬라가 다 잡았어요. 이미 테슬라가 다 잡은 상태에서 현대차 판매량이 꺾이고 있는 그 과정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다가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저평가였던 게 맞고 뭐 벤츠랑 먼저 한다. 벤츠랑 먼저 해도 돼요. 왜냐하면 벤츠 탈 사람들은 다 벤츠 타요. 에스클 탈 사람은 다 에스클 타고 뭐 제네시스 탈 사람들은 다 제네시스 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내년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공해 준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테슬라의 FSD랑 이제 대결을 했었을 때 아예 불가능하다였어요. 네. 불가능하다. 0. 아예 안 된다 해서 아예 안 이제는 된다.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될 수도 있다는 게 말씀하신 운전마요라는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만들어 줄 테니 네. 벤츠도 들어오고 도요타도 들어오고 현대도 들어오고 너희 다 들어와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0에서 10%로 증가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올해 중에 되겠다, 내년에 되겠다, 내후년에 되겠다라는 말도 원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완전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테슬라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얘네가 풀스택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전기차 충전기만 보더라도 원래는 테슬라가 가장 많이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 플러그 파워, 플러그 파워 죄송합니다. 차지 포인트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의 차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충전기였거든요. 망하지 않았나요? 거의 망했죠. 왜냐하면 테슬라로 그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냥 압도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는 그 알파마요가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 또 벤츠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같이 녹여버린다면 네. 그러면 이건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라도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 이번 얘기들을 보면서 저희 회사에 김준성 위원이라고 있는데 항상 현대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다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이제 톤이 바뀌더라고요. 자동차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베스트 애널리스트 김준성 위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본인 걱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저희 김준성 위원님이 항상 테슬라가 최고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다가 네. 작년부터 톤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톤이 바뀌고 그리고 김선우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쪽에서 항상
얘기를 안 하다가 하이닉스 뭐 80만 원 막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런 톤이 바뀌는 과정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0에서 10%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시야를 좀 넓혀봤을 때 사실 이번 CES에서 준 굉장히 불편함 중에 하나가 테슬라한테만 유독 뭔가 큰 가시로 왔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뭔가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말했던 그런 테슬라라는 기업이 약간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는 뭔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보다는 현실적인 결과값으로 좀 나타냈을 때 그걸 좀 신뢰하는 분위기잖아요. 테슬라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런 부분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로보택시 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법까지 다 받은 다음에 우리는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매출액으로 숫자로 보여줄 때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네.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런 잡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테슬라 뭐 2020년도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테슬라 그 시절 생각해 보면 네. 그때 로보택시가 뭐 전 세계 택시를 다 대체한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대체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대체를 안 한 상황에서 주가가 먼저 간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은 숫자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잡음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해야 되고 네. 지금 보면은 뭐 엔비디아 얘기하고 현대차 얘기하고 도요타 얘기하고 그리고 뭐 벤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벤츠 막 이런 애들은 막 퍼가 10배도 안 되고 막 네. 그리고 막 도요타 이런 애들도 퍼가 막 10배 언저리.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매출액 상승률 자동차 판매량 중에 매출액 상승 제일 높은 게 지금 그 도요타거든요. 그러면은 봤었을 때 도요타는 자동차 판매 대수는 이렇게 높은 회사인데 이렇게까지 저 퍼를 받아야 되나? 네. 라고 하면 이유가 뭘까? 테슬라가 차세대 자동차 모델을 전부 다 가져갔으니까. 그럼 그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한때는 2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의 시가총액 전부 다 합쳐도 1위인 테슬라 주가가 더 비쌌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흔들리는 부분은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숫자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또 근데 한편으로는 자동차 매출에만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안 되는 게 아쉬운 게 또 그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다라는 신호가 있잖아요. 좀 앞으로 돌파구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 최근에 뭐 XAI라든지 이런 뭔가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도 사실 200억 달러 금액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고 저는 좀 엔비디아가 뭔가 테슬라를 칭찬하는 척을 하면서 뭐라고 했지만 또 여기에서는 XAI에서는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20억 달러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병주고 약주고의 모습이 좀 비춰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일단은 미국 기업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해요. 막 이게 도와주는 척하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걸 먼저 짚으면 테슬라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엔비디아는 본인의 자동차 생태계를 확장시키려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요.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GPU, 연산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사용된 AI로 확장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거. 그래서 GPU처럼. 근데 GPU도 사실 CPU의 밸류를 뺏어오면서 더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카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하고 있던 거를 뺏어와야 돼요. 기존에 기대감이 돼 있던 뺏어와야 되는 거. 네. 누구 거 뺏어올래 하면 지금은 테슬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 뭐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런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그 얼마 전에 그 AWS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번 다운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다운이 되고 나서 그럼 얘네가 이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체할까라고 했었을 때 구글 클라우드랑 손잡았거든요. 그럼 구글 클라우드랑 손잡을 때 기존에 아마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객들이 그러면 구글로도 동시에 계약을 맺어야 되는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 뺏어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사고가 났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뒤에서 숫자로 뺏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은 미국 기업들을 볼 때는 진짜 도와주는 척하는 건지는 숫자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적 발표 때 봐야겠죠. 네. 근데 지금 계속 이제 테슬라가 엔비디아와 서로 다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엔비디아는 도대체 왜 못 갑니까? 아니 엔비디아가 지금 차트 보시면은 4일 연속으로 오늘은 가니 하고 시무룩, 오늘은 가니 시무룩, 오늘은 갈까요 시무룩.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가다가 중간에 반등도 세게 줬어요. 근데 결론은 시무룩. 이거를 수급으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은 시장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값이 너무 높아서 못 가는 걸로 봐야 될지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 CES에서 좀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그
힌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원래 기존에 하이퍼스케일러가 먼저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주가가 먼저 갔었잖아요. 엔비디아가 먼저 주가가 갔었던 이유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비용이 너무 커졌다, 캐펙스 지출이 커졌다라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이제는 하이퍼스케일러 다음 엔비디아 이렇게 구조가 돼버린 게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 엔비디아 둘 다 메모리 반도체를 써야 하는 거에 대한 비용 증가가 너무 크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어요. 값이 이제 메모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슈퍼 을이었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계속해서 수율 문제 없이 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죠. 뚠뚠해지다. 갑자기? 그럼 강남에서도 AMD의 주가 하락은 또 우리가 비슷한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 걸까요? 맞아요.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엄청 많이 써야 되거든요. 걔네가 렉을 쌓아 올리는 구조를 보면 그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만들 수 있는 애들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젠슨항이 정말 강력하게 말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선점했다. 그러면은 AMD는 지금 쌓아 올려야 되는 거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더 지불하거나 질 낮은, 수율 낮은 것들을 메모리를 전부 다 가져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수급 문제에서 좀 약간 걱정이 좀 많이 돼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금 나오는 속보 한번 여러분들과 체크를 하고 우리 한태영 과장님과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정말 이야기가 많았던 워너브라더스 3차전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다시 한번 파라마운트 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결국 넷플릭스를 선택하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좀 가져가 봐도 되는 포인트일까요? 지금 사기 너무 위험하죠. 사실 파라마운트를 살 때 너무 비싸게 산 게 맞아서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순이익 기준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파라마운트가 지금 예를 들면 벌어들이는 게 뭐 1년에 10조다. 이건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안 봐가지고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10조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 한 30조 정도에 사야 된다, 40조 정도에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희가 막 근처에 뭐 맘스터치 같은 거를 살려고 해도 뭐 3년 정도를 이제 권리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권리금을 너무 많이 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수할 때 얼마나 몇 년이 걸릴까를 보면 계산해 보면 대충 8, 9년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권리금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회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를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겁이 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애기도 낳고 뭐 그런 정말 장기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그럼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지 예측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방금 이제 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M&A에서 쓰는 공식 중에 하나 에비타를 말씀을 하신 거고 현재 워너브라더스 보니까 에비타가 한 13배 정도 나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매출 대비 2배 가격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2배나 비싸게 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에비타 기준 25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익 수준으로는 25년치를 이제 한 방에 딜을 넣었다라는 거니까 비싸게 샀다라는 그쵸. 평가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이거를 넷플릭스로 어떻게 잘 포장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IP를 빠르게 돈으로 만들 것인가는 그건 넷플릭스의 능력이 될 텐데. 현재 주가는 반응이 없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주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그거 보냐, 메모리나 보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리고는 장 열리고 난 이후에 넷플릭스나 이제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또 파라마운트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파라마운트는 뭐 아빠 찬스 쓰려다가 뭐 실패한 거기 때문에 뭐 주가에는 큰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 아빠 찬스가 안 먹히는 거 쉽지 않은데. 아 근데 아빠도 빚이 많은데 아빠도 지금 공격당하는 오라클의 그 대표님이잖아요. 근데 그 오라클 주식을 담보로 또 아빠 찬스를 쓰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저기는 뭐냐, 약간 이런 차라리 것도. 잘 된 걸 수도요. 아, 그죠. 예. 오히려 그렇게 잘 된 걸 네.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창을 띄워놨는데 넷플릭스가 그새 정말 손톱만큼 살짝. 아니 근데 사실 이게 2분 전쯤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에 변동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개장 후에도 별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나요? 개장하고는 봐야죠. 그러니까 개장하고는 열어는 노태, 오늘 지금 재료가 나온 게 보시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는 비트마인, 네. 그리고는 넷플릭스, 뭐 워너브라더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샌디스크가 이어서 더 올라가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도 오늘은 주요 종목으로 한번 짚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얘기하셨을 때 우리 액침 냉각에 대해서 잠깐 네.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CS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같이 이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샌디스크 먼저 자랑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젠슨항 CEO가 이 한마디에 스토리지 관련주가 또 폭등한 하루를 보냈죠. 스토리지 시장을 아직도 공략되지 않은 거대한 시장이라고 언급하면서 샌디스크의 주가는 장중 한때 25%까지 급등했습니다. 또 AI 처리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고성능의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웨스턴 디지털 또 마이크론 같은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랠리를 펼친 하루였습니다. 한태영 과장님 기분 좋으시죠? 아, 좋죠. 네, 그런데 이 젠슨항 CEO의 발언과 이어서 또 정반대로 움직인 섹터도 존재합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냉각 장비주인데요. CES에서 황 CEO가 차세대 칩 루비는 별도의 냉각기 없이도 냉각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고가의 냉각 설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번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냉각주 관련해서 희비가 굉장히 엇갈렸다라는 측면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칠러 관련된 제조사 주가는 떨어졌고 반대로 액체 냉각 관련된 기업들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 내용을 좀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물을 차갑게 하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고온에 있는 물의 상태여도 좀 뭔가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게 액침 냉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 안에서도 뭔가 섹터 안에서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 민캐가 종목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해오는 게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는 지금인데 이게 칠러가 떨어지고 액침 냉각이 올라갔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칠러라는 거는 이제 전체,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중심부에 들어가는 게 이제 칠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초대형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부에서 냉각을 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액체 냉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렉 단위 냉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루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력을 적게 쓰고 연산량을 늘리는 게 지금 젠슨항이 해야 되는 핵심 핵심 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루비는 당연히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비했을 때 좀 적게 에너지를 쓰는 거지 에너지 자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에너지 사용 자체량은 늘어나는데 어디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 단으로 전부 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30에서 40% 정도의 에너지가 냉각 장치에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값인 35% 정도 냉각 장비에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칠러에 사용되는 그 전력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액체 냉각을 통해서 중간중간 사이 렉들마다 냉각을 늘리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모아서 한 번에 냉각을 하고 있던 거를 이제 분산시켜서 냉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이 칠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랑 액체 냉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랑 완전 다르진 않아요. 같은 회사에서 칠러도 하고 액체 냉각도 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냉각 쪽 섹터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만약에 질문한다면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력난에 있어서 지금 냉각 쪽을 계속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는 추세고 네. 심지어 막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쏘겠다라는 그쵸, 그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공기 중에 냉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냉각 장치가 아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냉각 장비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그 우주 얘기했고 월요일날 나오셨을 때도 똑같이 우주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자, 그렇게 귀엽게 얘기했나요? 우주 제가 어쩌? 아니 왜요? 허허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다뤘던 섹터 종목 중에 뭐 코어런트, 루멘텀, 광통신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요게 그 말씀하시고 그날 쭉 떨어졌어요. 또 루빈 이슈로 급락을 했던 거고 루빈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그런 통신양 자체, 통신망 자체가 이제 좀 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 뉘앙스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다시 복구가 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젠슨항의 한마디에 시장에 이렇게 등락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이게 좀
뭔가 기술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뭔가 단기 극단적 롱숏이 이렇게 막 터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광통신은 여전히 우리가 믿고 투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때 워낙에 또 말씀해 주시고 관심을 가졌는데 장이 떨어지니까 막 이렇게 막 댓글로 다시더라고요. 말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 걱정을 하시고 하루 만에 또 복구되니까 야 이거 그냥 들고 가도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게 뭐 게임을 하는 거냐 모르겠다 이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제일 많이 기사를 찾아본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리뷰를 오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AS를 잠깐 좀 드려보면 사실 이거는 버텨야 되는 장세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뭐 2배 이상, 3배 이상 쉴 틈 없이 달려온 종목들이고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 한 번씩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코어런트도 코어런트인데 시에나라던가 그리고 루멘텀이라던가 하루 만에 변동성이 거의 10%, 15%까지 벌어졌던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랬었고 분명히 변동성이 컸던 부분은 맞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기존에는 이게 DCI, 데이터 센터 간 연결 쪽에서만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우주에서 돈을 제일 먼저 버는 애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인공위성 쏴서 그 통신 장비 관련해서 하는 애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뭐 전 세계 통신 관련 기업 한 1,600조. 근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 상장하면 2,000조 뭐 얘기하잖아요. 스페이스X. 근데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테슬라도 사실 전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전부 다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전체 시가총액이 더 컸던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방산 쪽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방산 쪽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방산은 전형적으로 멀티플을 세게 받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 2,000조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막 오픈 AI 막 700조 이러면서 이럴 때랑 달라요. 그래서 방산 쪽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스페이스X 그리고 또 뭐 통신 장비 통신 쪽에서도 가장 많이 빼먹을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스페이스X라서 2,000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통신 부품주 관련해서는 이게 진짜 흔들리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버텨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 요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스페이스X의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다. 그렇죠. 요렇게 보고 접근을 하면은 요거는 여전히 버틸 수 있지 않냐라는. 근데 차트 보니까 진짜 무섭긴 무섭네요. 이게 1년 전 기준에서 한 50불 하던 친구가 지금 400불이니까 1년 만에 8배로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의 차익 실현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워낙 주식이라는 게 많이 오르면 팔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내가 목표 수익률 뭐 한 이 종목으로 100% 먹어야지, 50% 먹어야지, 10% 먹어야지 이렇게 목표 수익률이 다들 다를 텐데 루멘텀 같은 기업이 지금 벌써 거의 한 저가 뭐 밑에 바텀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6배, 6배 정도 오른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쯤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주로 들어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터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파동이 왔었고 2차로 지금 이제 갈까 말까 하는 시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당연히 나는 여기까지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더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파동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1차, 2차가 아니고 저 1차는 딥시크 전이었기 때문에 네. 저 당시에 고점을 기준으로 그어서 보는 게 원래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네, 여기서부터 이 100불 수준에서부터 지금 한 4배 온 게 1차다. 그렇죠. 정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안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엄청 세게 종목 보네요. 이야기를 정말 딥하게 나눠봤는데 이번에 저는 간단하게 매크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워너브라더스의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면서 이 소식이 약간은 묻힌 감이 있는 속보였는데 제가 뭐 한태영 과장님께 갑자기 여쭤보면 과장님도 생각할 시간이 있으셔야 하니까 네. 제가 이 기사를 띄워놓고 간단하게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32%에서
6.25%, 그러니까 6% 초반대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9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뭐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한다면 7% 중반을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고점에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주택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려면 뭐 5%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6% 초반대까지만 해도 꽤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 둘째 줄을 보면 2025년 12월 마지막 주 그리고 2026년 1월 첫째 주 이 2주간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오히려 10% 가깝게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볼 때 금리나 국면에서는 보통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주택의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양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CNBC는 이러한 비관적인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은 매파적인 기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종의 약간은 과대 해석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의 주택시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한꺼번에 좀 결부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저는 사실 상반기에 원래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주의인데 너무 과감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어제 스티브 마이란 이사 나와가지고 뭐 100bp 인하, 1% 인하를 해야 된다. 그는 너무 특별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뭐 차기 연준 의장도 이제 곧 있으면 정해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 50bp 인하 정도, 그러니까 2번 정도 만약에 떨군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번 달에 굳이 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일단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금리 인하 카드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정치적인 부분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관세 관련 이제 이슈도 나올 텐데 그러면 이 관세 관련 이슈로 원래는 이 베네수엘라에서도 보여줬지만 이 트럼프가 관세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니 어떤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까? 주변 국가들 때려서 삥 뜯은 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거잖아요. 정말 저도 좀 약간 이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이게 신제국주의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와 이거 제국주의 다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약간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그 러시아처럼 바보같이 국지전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타겟으로 딱 때리고 딱 나오니까 그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겁니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가 박수를 쳐주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 야당 인사에서는 저는 노벨 평화상 공동수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봤었을 때 결국에 이 모기지 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그 금리 인하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 정치적인 내용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타겟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본다고 하면 그 관세로 걷어들인 돈으로 너희 뭐 했어? 라고 하면 그 군인들한테 돈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도 다 표를 받기 위한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도 다 표를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1월에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해서 무기금리가 생각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 조금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좀 주마다 그리고 하루마다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는 올해는 진짜 많이 하더라도 3번 정도 그래서 뭐 3%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굳이 상반기일 것 같지가 않아요. 하반기에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네. 나니까 가능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면 뭐 한 진짜 빨라도 5, 6월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금요일에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지금 괜찮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국제적인 비난이라든지 뭔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좀 더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좀 변화가 좀 있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진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규탄이라는 걸 받았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각종 루머와 이제 공격에 심지어 미성년자와 관련된 이슈들까지 이제 수많은 도덕적 문제들을 헤쳐나오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대통령까지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경호원들을 다 죽이고 데리고 온 게 트럼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사람이냐라고 바라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도덕적인 공격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헤쳐나갈 사람이라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한 거는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일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그 경제적인,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경상수지 흑자 뭐 150억 달러 그러면 거의 역대 최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처럼 이제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 분명히 맞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뭐 기름 수출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 자체로 봤었을 때에는 솔직히 별로 나쁠 게 없거든요. 네. 그 나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한 1% 정도 경제 성장 나왔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 2025년 기준으로 대략 뭐 한 3% 중반 정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한 3% 정도 경제 성장 나오고 있는 나라에서 약간 뭐 관세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굳이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금 지수가 강세장이기 때문에 네. 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슈들을 정리하고 가져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맞는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는 매크로 이야기는 뚝이에요? 저희 너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또 알차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매크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네.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매크로 이야기도 처음엔 자연스럽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AS 관련된 내용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AS가 될 수 있을 종목인지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은 종목이 있거든요. 바로 메타입니다. 아, 메타요? 메타 되게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AI 스마트 안경인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출시를 미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미국에서 먼저 내놨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다라는 이유로 수량이 적게 풀리면서 현재는 또 수량이 굉장히 또 뭔가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금은 주문 대기만 해놓고 2026년까지 밀려있다는 보도였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 초에 하려고 했던 영국, 프랑스, 또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출시 계획을 일단 멈추고 당분간은 미국에 대한 물량부터 소화하겠다는 게 메타의 입장입니다. 이 안경은 안경 안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AI 기기가 되겠고요. 메타 AI로 대화도 되고 또 실시간 자막과 번역, 최근에는 원고를 눈앞에 띄워주는 이 프롬프터 기능까지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출시 지연이 오히려 호재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메타의 광고 모델이 AI의 하드웨어와 결합한 시너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한태현 과장님이 버렸던 그 종목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AS 한번 부탁드립니다. 워딩이 세네요. 버렸다. 유기했던. 잠깐 멀리하고 있다 정도로 좀 바꿔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레이방이랑 이 콜라보를 한 메타 안경을 볼 때마다 약간 보아 앵커님 생각이 늘 나는데 왜요? 만약에 저걸 쓰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이제 맞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걸로 공격했던 분이거든요. 제가 거의 방송을 한 3-4번째밖에 안 됐던 어떠세요? 그때 뭐 어떤 요리 좋아하세요? 한 다음에 국밥 좋아한다고 하니까 국밥 같은 것도 레시피를 다 레이방 안경에서 보면서 만들 수 있다. 제가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밥을 만드신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 기사인데요. 이 그러니까 레이방이랑 협업을 한 메타 안경이 뭐 미국 내에서 판매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사전 예약이 끝나버려서 유럽으로 못 갔다라는 얘기는 뭐 호재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수를 봐야 돼요. 몇 대 팔았는지. 네. 혹시 몇 대 팔았는지 보셨을까요? 아쉽지만 그것은 희유.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제가 찾아왔는데 좋습니다. 15,000대 팔았더라고요. 그럼 15,000대면은 이게 레이방이랑 협업한 이번 안경이 네. 제가 또 가격도 찾아보니까 799불. 그러면 대략 원화로 봤을 때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럼 15,000대면 대략 계산해 보면 110만 원 기준으로 16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메타라는 이 큰 기업이 16억 5천만 원 매출을 가지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후킹용 기사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기사고요. 네. 실제로 메타가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원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제로 인해 애플에서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그 받지 못하는 데이터를 어디서 대체를 할까라고 해서 스마트 글래시스라는 본인들만의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던 건데 15,000대면 지금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수량이 조금 찍히고 숫자로 증명이 될 때 저런
그 메타를 조금 다시 주목을 할 것 같고 네. 만약에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스마트 글래시스에 대해서 뭐 진짜 뭐 100만 대, 200만 대, 뭐 500만 대 네.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게 보겠죠. 그런데 15,000대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 기대감을 가져가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알리바바에서도 지금 커크라고 하는 AI 안경 작년 12월에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4시간 만에 판매가 다 종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커크가 좋냐 아니면 메타의 저 스마트 글래스 이름이 뭐였죠? 저게 좋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한 고글 같은 거 했다가 뭐 전설 연결해야 되고 2시간밖에 못 쓰고 이러니까 그쪽은 아직 현재는 묻혀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부터 구글도 스마트 글래스에 대해서 이제 좀 확장해 보려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게 2016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 컨셉을 확장한 게 지금 나온 게 메타고 알리바바인 상황인데 이 메타와 알리바바가 현 상황에서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그래도 시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뭐 10,000대, 15,0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일단 디스플레이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아직은 뭐 시제품 단계일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스마트 글래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체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차세대 폼팩터로서 가능성이 있을까? 안 좋아하세요. 많이 안 좋아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지금. 늘 비관적이세요. 저는 안경을 안 쓰니까 그럴 수 있어. AS 글래스에 부탁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넥스트 스마트 웨어러블이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에서 저는 핸드폰을 결국에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럴 수 이걸 못 없앤다? 못 없앤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삼성 이번에 트라이폴드 이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네. 왜 이렇게 그런 눈빛을 하죠? 아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저게 되게 신기하다, 되게 좋다 이랬는데 한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넥스트 웨어러블 기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데 이제 점점 한 표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 안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좋아요. 기사 자체는 좋아요. 저는 안경을 쓰는 입장에서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뜨거우면요 안경이 그거는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못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여성분들은 안경을 또 쓰고 싶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안경 안에 액침 냉각 기술을 넣으면 아니 그게 고만 가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액상에 들어가 있으면 안경을 저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니실 건가요? 액침 냉각은 이게 지금 이걸 안경을 물에 담근다는 소리인데 그 얼굴도 같이 담기는 제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게 핵심이 되는 건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폼팩트 얘기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한 과장님의 의견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폼팩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 다른 종류의 웨어러블도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웨어러블이 아니라 이번에 나오는 게 차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저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2대 2로 가시죠. 현실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그러면은 안경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에서 손이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귀로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음성 인식으로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폼팩터가 뭐가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가 안경이 나오는 거고 그 부분에서 하나가 이제는 그러면은 다들 이 그 콩나물 같은 그런 건 다 귀에 끼고 다니니까 여기로 가자. 그리고는 본체는 뭐 다른 데 숨겨 놓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유튜브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끼고 다니면 유튜브는 못 보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저는 사실 되게 생각보다 되게 아날로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변화할 때 저는 이 시간의 텀이 이 시공간의 이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스마트워치라고 하나요? 이것도 저는 이게 휴대폰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친구들이 많이 끼고 다니던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하는 게 더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편리한 휴대폰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익숙한 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뭐 넥스트 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파이는 이거는 불편하다고 느끼고 뭐 기존의 것이 더 편리하다고 느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스마트워치는 그만큼 기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좀 뭔가 작은 기능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요즘 사람들은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 쓰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다시. 사실 이게 무언가 스마트 웨어러블이 나오려면 진짜 효용이 압도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효용이 압도적으로 좋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2G에서 3G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아이폰에 열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모토로라 같은 기업들이 전부 다 망하면서 애플이 이제 급부상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왜 가능했냐를 생각해 보면 내 손에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네 라는 게 압도적으로 바뀌었었고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 웨어러블이 새로운 게 나오려고 하면 안경이 뭔가 압도적인, 이어폰이 뭔가 압도적인, 워치가 뭔가 압도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다 약간 하위호환식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압도적인 무언가가 나오려고 하면 휴대폰 마이너스 X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돼요. 그럼 휴대폰 플러스 알파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 자동차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를 타고 있는 순간은 내가 핸드폰 아예 안 쓰겠다라는 것도 네. 충분히 가능을 하게 된 거고 원래 지금 한국에서도 핸드폰 요금제 같은 거 고르게 되면 뭐 5G 요금제를 사용했었을 때 이 디바이스를 쓰면 플러스 디바이스 하나에 더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럼 원래는 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차에서도 쓸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바이스도 크고 장소도 편하고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대체할 때 자동차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효용 가치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의 연설을 보면서 감동을 좀 받았죠. 아니, 댓글에서도 저한테 동의하시는 분들 꽤 있네요. 토이푸들 코나님, 킹상언님, 그리고 구윤호 캐스터도 나도 원래 있던 게 편한데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여기 그 다른 거는 왜 안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우리 CK 킴님께서 금은보아 어르신이다. 그런 건 안 읽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뭐 렌즈로 가는 건 어떠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뇌 임플란트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뉴럴링크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말 그대로 아까 유튜브 얘기하신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걸으면서 유튜브로 보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은 렌즈가 됐든 아니면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든 아니면 홀로그램이 됐든 뭔가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기술이 어디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 동네에서 10배거, 1000배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기술에 있어가지고 이 기술을 누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건가인데 글래스는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 안경 아니다. 따라가기 힘드네요. 젊은이들요? 네. 이거 방송 사고인 거 아시죠? 정말요? 아니, 예. 네, 아무튼 네. 다음으로 우리 김민 캐스터가 정말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브리핑이 하나 있다고 해요. 이거를 안 네. 들어보고 오늘 방송을 끝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오늘 JP모건이 2026년에 10가지 예측을 가지고 왔다 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 해드리고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애플은 AI보다 제품 주기다. 두 번째, 또 애플은 AI 때문에 좀 내부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EMS 중요하지만 주가는 완만하다. 또 네 번째, AI 투자, GPU에서 맞춤형 칩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현상. 다섯 번째로는 AI 성장의 핵심, 연산보다 네트워크다. 빠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 최대 수혜를 받는 그런 AI 투자 사이클에서의 종목은 광학과 옵틱스 쪽이 되겠다. 일곱 번째는 기존 AI 투자는 계속 밀린다. 또 여덟 번째, 비용 부담은 있지만 앞으로 감당 가능하다. 아홉 번째는 변수는 공급 능력. 또 열 번째는 상반기는 실적. 또 하반기는 재평가의 시기다라는 내용까지 읊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면서 한태영 과장님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월요일에 먼저 광 케이블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JP모건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광 모듈, 광 케이블 같은 옵틱스 분야가 AI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한태영 과장님 이제 JP 태연이라고 붙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별명입니다. 어떻게 잊어가실 거예요? 이제 메리츠에서 JP모건으로? 전 메리츠에 열심히 써주실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지난번 월요일 방송하고 난 뒤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본인은 뼈를 묻을 거라고. 이분들한테 꼭 그 말을 이제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 JP모건에서 스카웃이 와도 안 간답니다. 메리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본론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 케이블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광 모듈 같은 이런 옵틱스 분야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야는 혹시 갖고 계실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광 케이블이랑 광 모듈은 같이 가는 세트예요. 그래서 광 케이블을 사용하면 광 모듈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냐면요. 이것도 또 엔비디아의 연산 양 때문이에요. 엔비디아가 너무 많은 컴퓨팅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AMD에서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 네. 그러면 써야 될 때 당연히 다른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럼 보내줄 때 이제는
기존의 구리 케이블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감당이 안 될 때 더 전력은 적게 쓰고 데이터량은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의 200기가에서 400기가에서 800기가에서 1.6테라로 올려야 되고요. 네. 그러면 같은 케이블의 굵기도 별로 차이 안 나고 꽂는 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양 자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이 지금 올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이클입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3G에서 4G로 바뀔 때, 4G에서 5G로 바뀔 때, 5G에서 6G로 바뀔 때 설비가 쫙 깔리면서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이번 시기가 굉장히 잘 맞아서 시에나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광 케이블이 쫙 깔릴 때 당연히 케이블의 양 끝단에는 모듈도 꽂아야 되고 렉 안에서도 꽂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꽂는 애들이 광 모듈이다 보니까 네. 이런 애들이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광학 같은 경우에는 이 광 케이블은 유선이기 때문에 깔리는 개념이지만 광학 모듈 같은 경우에는 쏘는 개념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양쪽에 수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양쪽 송신기, 수신기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우주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루멘텀 같은 기업들이 이제 과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분명히 나오는 거고, 네.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계속해서 볼만한 섹터 및 종목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애플인 것 같은데요. 물론 애플이 M7 기업들에 비해서는 AI에서 약간은 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애플이 그래도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무언가 이 브랜드적인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AI보다는 하드웨어적으로 아예 최강자가 되는 전략은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건가요? 갑자기 아까 보아님이 약간 요즘 시대에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재밌어가지고 무슨 뜻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오히려 저도 생각했었을 때 나 핸드폰 잘 팔고 뭐 컴퓨터 잘 팔아 라고 머무르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깔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구글이랑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클라우드에서 엄청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나오고 있는 게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캐펙스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너희는 돈 대체 언제부터 벌어? 라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해주고 그 대신에 애플 내에서 너희 클라우드 써줄 테니까 얼마씩 줘 라고 말하면 끝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충분히 맞는 것도 맞고, 그러면은 여기에선 이제 펀은 좀 꺾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성장은 없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네. 다만 여기에서 얘네가 안정적으로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판매할 건지, 그리고 이제 폴더블이 나오잖아요. 그럼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판매량이 찍히는지를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AI보다 제품 주기,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그 애플이 주기가 6개월 단위로 이제 16, 네. 17, 18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주기가 바뀌었잖아요. 그 폴더블이 나오고 그 다음 분기에 또 이제 다음 모델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기가 나온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오히려 애플 같은 기업이 지금 약간 은행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안정적인 가치주의 역할을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생각보다 AI 그렇게까지 돈 많이 못 버는데 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러면 핸드폰 잘 파는 애플이 있잖아,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속도의 관점으로 좀 보면 사실 폴더블폰 이미 삼성에서 내놨고 또 애플은 좀 늦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애플이 기업 내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평균 나이가 59세, 59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굉장히 어쨌든 고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폴더블폰도 그만큼 출시가 늦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이 속도면에 갔을 때는 조금 늦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늦었죠. 늦었어요. 늦었어요. 진짜 팩트로 그냥 늦었고, 심지어 그 삼성에서는 트라이폴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애플은 이제 그쵸. 폴더블이 올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늦은 거 분명히 맞고, 그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 퍼가 꺾였던 것도 분명히 맞고, 근데 그걸 이제 극복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얘네가 오히려 그러면 그 폴더블 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힌지거든요. 이 접히는 부분을 힌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얼마나 액정에 깨짐이 없는지, 그리고 사실 그 갤럭시도 보면은 이번에 폴드들도 되게 예쁘고, 폴더는 이제 화면이 크니까 사용하기 편한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애플에서 나오는 신제품에서는 힌지 부분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 AS는 어떻게 잘 되는지, 리콜은 나오지 않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늦은 건 맞고, 그 늦은 만큼 주가가 못 갔던 것도 분명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이제 주가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좀 늦었다라고 하시는데 애플은 항상 늦지 않았나요? 이게 얘들이 무선 이어폰도 늦었고 그다음에는 이게 OLED로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것도 늦었고 계속 이제 좀 화면을 키우는 것도 다른 애들 다 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조그맣게 만들다가 나중에 키우고 계속 어찌 보면 이제 반박자 느리게 그러니까 검증된 시장에만 진출한다라는 그런 약간 전략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늦었다, 많이 늦었다. 그래도 첫 스텝은 제일 빨랐잖아요. 첫 스텝 제일 뭐였지? 원몰 띵, 원몰 띵 하면서 갑자기 딱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딱 보여줬었고. 네, 그때도 사실 뭐 스티브 잡스의 이제 뒷이야기 같은 거 들어보면 이제 핸드폰이 안 넘어가가지고 몰래 뒤에 가서 바꿔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때 빨랐던 걸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브랜드를 잘 잡은 걸로 지금까지 살아있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잘한 거 덕분에 원래 뭐 부자는 3대가 안 망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2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볼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3대까지는 있습니다. 볼만한데 명문이네요. 4대 때는 망할 수 있다. 오를 일이죠. 4대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다 안 할 때 네. 그렇지 않을까요? 팀쿡 한 10년 만에 내려가니까 10년 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네. 그 얘기였어요. 사실 이 JP모건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들의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물어보고 싶지만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 주세요. 약간 전체적인 시장의 뷰를 마지막 10번째로 말을 했더라고요. 2026년 상반기는 실적 개선이 또 하반기는 2027년 투자 계획을 둘러싼 기대가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데 저는 반대로 이 상반기의 실적 개선보다는 투자 계획이라고 오히려 좀 예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좀 명시한 이유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JP모건 아니고 JP태연이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원문을 안 봐서 명확하진 않은데요. 이게 상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반기에 투자 계획을 말하는 섹터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상반기에 말하는 실적 개선 섹터가 어딜까를 봤었을 때 소비재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K자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 같은 기업의 소비재들보다는 오히려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혹은 상단으로 봤을 땐 카니발이라든가 뭐 로열 카라반 같은 네. 기업들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소비재 부분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27년 투자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건 AI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2026년 말쯤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주가 움직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는 전력 관련돼서 이게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ESS가 어쩌고 그다음에는 뭐 블룸에너지와 같은 종목에 대해서 가스터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트럼프도 그리고는 CES에서 나와서 젠스당도 CES 직전에 일론 머스크도 세 사람이라고 하는 리더 세 사람이 모두 다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광통신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뭐 자율주행 이런 얘기도 다 했으니까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에너지 관련 주들이 이제 진짜 올라가려고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기 단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정부랑 그리고 51개 주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만의 기준으로 단가를 때려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전기 유통되는 전기 가격이 그 시장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공급가 기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전기를 유통하고 있고 뭐 배선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간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적자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뭐 어떠한 기업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시장가에 따라서 전기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유일한 게 CEG예요.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기업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CEG는 뭐 1970년대까지 지어진 원전들만을 가지고 원전들을 대부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메인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는 가스터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스터빈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사실 GV가 메인이다 보니까 GV 캐펙스 증설 이슈 그 부분을 기반으로 에너지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보시는 거면은 지금 뭐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변압기 쪽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태양광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쪽은 또 살짝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변압기는 조금 좋은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미리 땡겨온 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 뭔가 한 가지 더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더 나타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변압기는 좋은데 비싸다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EPS가 더 가파르게 올라온 게 확인이 되면서 포워드가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갈 텐데 그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지금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한 개 더가 태양광 쪽이. 태양광. 오히려 태양광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태양광을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 워낙 그 사막 같은 지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가스터빈은 어느 정도 한계로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전은 2030년부터 가동이라고 하고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거에서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태양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퍼스솔라로 대표되는 태양광 기업들이 지금은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깔면 그만이거든요, 걔네는. 그냥 깔면 그냥 바로 이제 뽑아낼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태양광을 조금 더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한 가지 뭔가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렇게 전력 인프라가 너무 어쨌든 쇼크가 오게 되면 이 전기료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산업용 에너지랑 가정용 에너지의 그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산업용으로 가는 국민들에게 더 전가가 되는 게 아니라 산업용 그 에너지에 대한 단가를 분명히 올릴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섹터만 보더라도 그 데이터 센터 향 메모리 센터에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더 올려버렸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차등적으로 부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도태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떠한 그 뉘앙스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어떠한 기업이 도태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대부분 데이터 센터 쪽이겠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황 부장님의 관심 정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빨리 지나가는데요. 재밌는 얘기라면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이 뭐였죠? 네. 오늘 종목은 일단 테러다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었던 엠코 테크놀로지 안암전자와 조금 연관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 반도체를 볼 때 이제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 이렇게 하나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이제 전 공정에선 TSMC, 후공정에서 TSMC와 엠코 같은 기업들이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를 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어드밴테스트와 미국의 테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시작되는 쇼티지들에서 테스트 장비들에 대한 쇼티지도 지금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테러다임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로 물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매출액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EPS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GPU 향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백로그 창고에 좀 쌓여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 기존에 이렇게 반도체 테스트 장비로만 좀 주목을 받고 있다가 테러다임이 로봇이랑도 사실 생각보다 관련이 깊습니다. 로봇 또한 이제 양산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테스트 장비가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로봇 관련해서 테스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생각보다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네. 이게 테러다임의 옛날 기사들을 찾아보면 1990년대에 TSMC랑 계약을 맺었던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이번에 로봇 관련 테스트 장비로도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조금 주의해야 할 거는 퍼가 벌써 83배까지 올랐고 포워드가 44배까지 오른 기업입니다. 그래서 PEG도 거의 1.66배, 그래서 성장성을 평가했었을 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로봇 관련해서 주가가 더 오르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EPS가 작년에는 이제 2.75불 정도 나오다가 이제 올해는 5.16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 EPS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기업들은 대체로 정말 매력적인 섹터 및 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기업들은
좀 그 주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완성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완성 로봇은 뭐 테슬라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결국에는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를 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 중 하나인 테러다임 집중해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가득가득 알차게 말씀을 해주셨고,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서 현재는 로봇 테스트 장비까지도 이렇게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다만 단기에 급등한 부분도 있고, 이 급등이 이제 1년 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거의 한 딱 2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1년 만에 2배 올라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조심하면서 그래도 긴 시결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오늘 그래서 저희 한 과장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결국에는 메모리다. 내가 말했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통신 좋다, 가스터빈도 좋다, 태양광도 좋다. 하지만 변압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는 스마트 글래스 자기는 안경 안 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호불호가 확실하십니다. 예, 그리고 냉각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으로 어떤 섹터도 되게 많은 종목과 섹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 좀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다시 돌려보시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테러다임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정말 알차게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물러가서 내일 오후 8시죠? 8시에 네. 다시 올 거고요. 한 과장님 언제 또 오시나요? 전 다음 주에 뵙습니다. 아, 다음 주에 오나요? 아쉽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마켓 뉴욕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